민주가 곰팡이 낀 상자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오늘도 아이들 몰래 쌀을 절반만 덜어 먹었다. 배는 고프지만 애들이 굶는 건 못 보겠다. 민주의 눈가가 붉어지고 어머니가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자식들을 챙기셨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엄마 왜 그때 몰라봤을까? 민주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낀다. 세 남매가 함께 모여 어머니의 숨겨진 희생을 알아가며 죄책감에 무너져 내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경기도 성남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에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바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분주한 건 2층 계단 끝 집에서 나오는 박다연의 발소리였습니다. 올해 55살이 된 다연은 회사원으로 일하면서도 집안의 큰언니이자 아이들의 엄마 역할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다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간단히 마치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에는 30년 넘게 반복해온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는 동안 김치찌개를 끓이고 달걀말이를 부치며 아이들 도시락까지 챙기는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엄마, 양말이 안 보여요. 고등학생인 큰아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오며 투덜거렸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 봤어? 어제 빨래 개서 넣어뒀는데. 다연은 국자로 김치찌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남편이 여전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TV는 밤새 켜진 채로 아침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한숨을 내쉬며 리모컨을 주워 TV를 껐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 됐어요. 다연이 남편의 어깨를 살살 흔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뒤척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다연도 출근길에 오르면 남편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연이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 앉아 밥을 먹은 뒤 남편은 곧바로 소파에 드러누워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는 길, 다연은 항상 마트에 들러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며 우유며 떨어져가는 조미료며 세제까지.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돌아다니는 다연의 어깨는 어느새 구부정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돌아와 배고파 죽겠어를 연발하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애들 좀 챙겨줘요. 숙제는 했는지 물어보기라도 하고. 다연의 목소리에는 하루 종일 쌓인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나는 애들이 뭘 배우는지도 모르겠어. 남편은 대꾸는 하되 시선은 TV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에는 빨래를 널고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해 놓고 그러다 보면 밤 11시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내일 또 같은 일상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둘째인 박성현은 성남 시내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52살이 된 성현은 젊은 시절 사업 욕심이 과했던 탓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장사를 해도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기기 어려웠고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사장님, 치킨 2마리 포장이요.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성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오는 독촉 전화 때문에 핸드폰을 꺼놓은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집에서 온라인 부업을 통해 돈을 벌어왔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탓에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성현은 밤마다 전단지를 돌리고 배달까지 뛰어다니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막내딸 박민주는 올해 48살로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지자 문화센터 강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오후에는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수강생들이 물어볼 때마다 민주는 친근하게 웃으며 답해 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중학생인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야 했습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정순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었습니다. 이정순은 7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외로운 것도 혼자 견뎠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에 매여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회사 일과 집안일에 치여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했고 성현은 빚독촉에 시달리느라 어머니를 찾아뵐 여유가 없었으며 민주는 아이들과 강의 준비로 바빠서 어머니와의 시간을 미루곤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조용히 혼자서 마지막을 맞았고 세 남매는 장례식장에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이 흘렀지만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어머니 생각이 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곤 했습니다. 특히 민주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자주 전화를 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전화 통화에서 늘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셨지만 목소리에 배어있던 쓸쓸함을 민주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남매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무게를 짊어진 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어머니가 남기신 특별한 선물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토요일 오후 민주는 집 근처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정리하지 못한 박스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골프를 치러 나가고 아이들은 친구들과 놀러간 조용한 시간, 민주는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또 뭐지? 민주는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낡은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박스 겉면에는 어머니 이름인 이정순이라고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급하게 정리하느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물건들 중 하나였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로 낡은 공책 5권이 나왔습니다. 표지는 누렇게 바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한지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공책을 펼쳤습니다. 이거 엄마 글씨체 맞네. 민주가 속삭였습니다. 첫 장에는 어머니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15일. 오늘도 아이들 몰래 쌀을 절반만 덜어 먹었다. 배는 고프지만 애들이 굶는 건 못 보겠다. 다연이는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고 성현이는 장사가 안 된다고 한숨만 쉰다. 막내 민주만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민주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그때가 경제 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세 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당시 민주는 젊을 때라 친구들과 노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돌아왔다. 발이 퉁퉁 부어서 걷기도 힘들다. 하지만 오늘 번 돈으로 다연이 참고서를 사줄 수 있겠다.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민주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까지 일하시는 줄도 모르고 자신은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민주는 언니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있어? 엄마 물건 정리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애들 학원 픽업하러 나가야 하는데. 다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바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일기장을 찾았어. 언니도 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다연이 잠시 침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기장이라고? 엄마가 일기를 쓰셨다고? 응, 5권이나 있어. 내용을 보니까 언니가 꼭 봐야 할 것 같아. 다연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애들 데려다 주고 갈게. 성현이한테도 연락해봐. 성현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되었습니다. 오빠, 나 민주야. 지금 어디야? 아, 민주야. 미안, 장사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무슨 일이야? 엄마 일기장을 찾았어. 오빠도 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 전화기 너머로 성현이 깊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기장. 뭐가 적혀 있는데? 직접 와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 알겠어. 가게 문 닫고 갈게. 2시간 후 세 남매는 민주의 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5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연은 여전히 급한 마음에 시계를 자꾸 보았고 성현은 담배 냄새를 풍기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적혀 있다는 거야?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공책을 펼쳐서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끼니를 거르면서까지 자식들을 챙기셨다는 내용을 듣자 다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 지난 일이야. 다연은 냉정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성현은 손을 부르르 떨며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직접 어머니의 글씨를 보자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이런 걸 다 적어두셨구나. 성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다음 장을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1998년 3월 2일. 성현이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다연히 등록금도 마련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어머니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 며칠 후 정말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의 적금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오빠, 그때 엄마가 어떻게 돈을 구하셨는지 궁금했잖아. 이제 알겠지? 민주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연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마음이셨는지.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기 어려워했습니다. 각자 바쁜 삶에 매여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새벽 일을 하시면서도 자식들 걱정을 하셨던 이야기, 몸이 아프셔도 병원비가 아까워 참으셨던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다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언니. 우리가 알아야 해. 엄마가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민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성현은 일기장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 순간 세 남매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거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오신 자식들에 대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4권의 일기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세 남매는 아직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세 남매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2번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일기장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어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자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1998년 11월 12일. 경제가 어려워져서 다연이 남편 회사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다연이네 집 형편이 어려워질까봐 걱정됩니다. 내가 더 벌어서 도와줘야 하는데 포장마차 장사만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아버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반토막 나고 보너스도 없어져서 생활이 팍팍해졌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주가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999년 2월 3일 새벽 2시 포장마차에서 겨우 3,000원 벌고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 돈이라도 있어야 아이들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골목길을 걸으며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혼자 울었습니다. 성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시절 자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사업 계획만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추위에 떨며 장사를 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속 읽어봐.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냉정하게 굴려고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999년 6월 15일. 성현이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더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금도 이미 다 해약했고 빌릴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성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철없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앞세웠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2일. 결국 사채를 썼습니다. 이자가 무서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현이가 사업만 잘 되면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아들을 믿어보겠습니다. 사채? 민주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엄마가 사채까지 쓰셨다고? 성현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내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다연도 더 이상 냉정한 척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그때 엄마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궁금했지. 하지만 엄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성현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읽었습니다. 1999년 10월 18일. 사채업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자를 연체했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웃들이 다 들었을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현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세 남매는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채업자의 독촉까지 받으면서도 자식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2000년 3월 25일, 다연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손자를 보고 싶었지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포장마차에서 번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샀습니다. 다연이가 엄마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라고 했지만 첫 손자인데 할머니가 선물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다연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용품 세트를 사오셨는데 그리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기뻐 보였는지. 하지만 그 선물이 어머니가 새벽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 다연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현은 일기장을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진 빚 때문에 엄마가 사채까지 쓰셨다니. 나는 정말 못된 자식이야. 민주는 다음 장을 넘겨가며 읽었습니다. 2001년 8월 14일. 민주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준비할 게 많은데 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합니다. 다른 집 엄마들처럼 큰 도움은 못 주더라도 적어도 부담은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민주는 목이 메었습니다. 결혼 당시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시며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서 예단을 적게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예물도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로 딸을 위한 배려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2002년 4월 10일 성현이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채로 빌린 돈은 어떻게 될까요? 성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성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때 성현의 사업이 실패했을 때 어머니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며 위로의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채 걱정까지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민주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올해도 힘든 한 해였지만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사채를 다 갚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세 남매는 모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때문에 사채까지 쓰시면서도 자신을 짐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다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빚 때문에 엄마가. 성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세 번째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더 있어. 우리가 다 알아야 해. 그만하자. 다연이 만류했습니다.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안 돼, 언니. 엄마가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 끝까지 봐야 해. 그래야 엄마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 성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끝까지 봐야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세 번째 일기장을 펼치자 2003년부터의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표지 안쪽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혹시라도 이 일기를 보게 된다면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단다. 이 한 줄을 보자 세 남매는 더욱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식들이 언젠가 이 일기를 볼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깥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세 남매는 어머니의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직 더 많은 비밀이 남아 있었고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만큼 세 남매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체가 조금씩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손목이 아프셨던 건지 예전보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4월 7일. 다연이가 큰아이 학원비 때문에 걱정한다고 합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할머니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합니다. 신발 공장 야간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다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학원비 걱정을 어머니께 털어놨던 것은 단순한 넋두리였는데 어머니는 그걸 듣고 신발 공장 야간 일까지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3년 6월 15일. 신발 공장 야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다연히 손자 학원비를 보태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겠습니다. 성현이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빚만 안 졌어도 엄마가 그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성현이 탓만은 아니야. 다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놓지만 않았어도. 민주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2003년 9월 22일. 오늘 신발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피가 꽤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소독약으로 처치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남매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셨는데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혼자 참으셨던 것입니다. 2004년 1월 3일. 성현이가 새해 인사를 하러 왔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치킨집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한 치킨집도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천천히 해라라고 위로만 해주셨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셨을까요? 2004년 5월 17일. 민주가 둘째를 가졌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민주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 내가 더 일해서라도 도와줘야겠습니다.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일기장으로 넘어가자 글씨체가 더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7월 8일. 다연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신발 공장 야간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리가 무너져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하지만 손자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납니다. 다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신발 공장에 다녔다고 한 기억은 없었는데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대입해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다연의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신발 공장에 다니시면서도 마치 다연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하신 것입니다. 2006년 3월 12일. 성현이가 몰래 진 빚을 갚느라
내 적금을 몽땅 해약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성현이 빚을 갚기 위해 적금을 해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현이가 미안해할까봐 성현이가 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성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된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희생을 자식의 노력인 양 포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2007년 11월 24일. 오늘 사채업자가 마지막 독촉을 왔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신발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현이 걱정은 덜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까지 다 써버려서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퇴직금까지. 2008년 6월 7일. 민주가 문화센터 강사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게 힘들 텐데 우리 막내가 참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민주를 도와주고 싶어서 파트타임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민주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강사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가 잘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고 응원해 주셨는데 속으로는 딸을 도우려고 청소 일까지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9년 4월 15일. 오늘 다연이가 전화해서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일에서 모은 돈을 몰래 다연이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다연이는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를 것입니다. 다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연달아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확한 경위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상했는데 어머니가 넣어주신 돈이었던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올해로 66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해서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손자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일기장을 펼치자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글씨는 더욱 떨려 있었고 중간중간 지우개로 지운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2011년 8월 20일. 요즘 자주 어지럽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약값이 부담되어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5일. 어버이날인데 아이들이 모두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0일. 다연이가 오랜만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싶지만 바쁜 아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참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회사 일만 한다고 집안일 손도 안 댔잖아.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빚만 안 졌어도 엄마가 저렇게 안 됐잖아. 다연이 성현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만 탓하지 마. 누나도 엄마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안 드렸으면서. 성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 남매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그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원망을 모두 터뜨리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수록 자신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만 갔습니다. 아직 마지막 일기장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일기장을 펼치자 어머니의 글씨체가 조금씩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손목이 아프셨던 건지
예전보다 글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4월 7일. 다연이가 큰아이 학원비 때문에 걱정한다고 합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할머니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합니다. 신발 공장 야간 일을 알아보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다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학원비 걱정을 어머니께 털어놨던 것은 단순한 넋두리였는데 어머니는 그걸 듣고 신발 공장 야간 일까지 알아보셨던 것입니다. 엄마가 신발 공장에서 일하셨다고? 다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03년 6월 15일. 신발 공장 야간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지만 다연히 손자 학원비를 보태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겠습니다. 성현이 주먹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내가 빚만 안 졌어도 엄마가 그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성현이 탓만은 아니야. 다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엄마한테 고민을 털어놓지만 않았어도. 민주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2003년 9월 22일. 오늘 신발 공장에서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피가 꽤 났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냥 집에서 소독약으로 처치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 남매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다가 다치셨는데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혼자 참으셨던 것입니다. 2004년 1월 3일. 성현이가 새해 인사를 하러 왔는데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치킨집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 같습니다.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현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업 실패 후 다시 시작한 치킨집도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 천천히 해라고 위로만 해주셨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걱정하고 계셨을까요? 2004년 5월 17일. 민주가 둘째를 가졌다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민주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클 텐데 내가 더 일해서라도 도와줘야겠습니다.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딸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일기장으로 넘어가자 글씨체가 더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2005년 7월 8일. 다연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신발 공장 야간에 나갔다고 했는데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허리가 무너져도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아픈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하지만 손자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납니다. 다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신발 공장에 다녔다고 한 기억은 없었는데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대입해서 쓰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이 다연의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신발 공장에 다니시면서도 마치 다연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하신 것입니다. 2006년 3월 12일. 성현이가 몰래 진 빚을 갚느라 내 적금을 몽땅 해약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내가 성현이 빚을 갚기 위해 적금을 해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현이가 미안해할까봐 성현이가 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성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진실된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희생을 자식의 노력인 양 포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2007년 11월 24일.
오늘 사채업자가 마지막 독촉을 왔습니다.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신발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현이 걱정은 덜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까지 다 써버려서 앞으로가 걱정됩니다.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퇴직금까지. 2008년 6월 7일. 민주가 문화센터 강사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게 힘들 텐데 우리 막내가 참 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민주를 도와주고 싶어서 파트타임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민주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강사 일을 시작할 때 어머니가 잘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응원해 주셨는데 속으로는 딸을 도우려고 청소 일까지 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9년 4월 15일. 오늘 다연이가 전화해서 아이들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청소일에서 모은 돈을 몰래 다연이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다연이는 어디서 온 돈인지 모를 것입니다. 다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연달아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나갔는데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하니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도 정확한 경위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상했는데 어머니가 넣어주신 돈이었던 것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올해로 66이 되었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해서 일하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손자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도와주고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일기장을 펼치자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글씨는 더욱 떨려 있었고 중간중간 지우개로 지운 흔적들이 많았습니다. 2011년 8월 20일. 요즘 자주 어지럽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약값이 부담되어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5일. 어버이날인데 아이들이 모두 바빠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혼자 있으니 외롭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0일. 다연이가 오랜만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자주 연락하고 싶지만 바쁜 아이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참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원망하며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회사 일만 한다고 집안일 손도 안 댔잖아. 민주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빚만 안 졌어도 엄마가 저렇게 안 됐잖아. 다연이 성현을 향해 외쳤습니다. 나만 탓하지 마. 누나도 엄마 안부 전화 한번 제대로 안 드렸으면서. 성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 남매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그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원망을 모두 터뜨리는 폭탄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할수록 자신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만 갔습니다. 아직 마지막 일기장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남매의 다툼이 한창일 때 민주가 마지막 5번째 일기장의 뒷부분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2019년부터의 기록들이 나타났는데 글씨가 더욱 흐려져 있었고 중간중간 빈 페이지들이 많았습니다. 잠깐 여기 봐.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19년부터는 글씨가 완전히 달라졌어. 다연과 성현도 다툼을 멈추고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단정했던 글씨체가 마치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삐뚤빼뚤해져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요즘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아침에 뭘 먹었는지,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다녀왔습니다.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새 남매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매? 다연이 떨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치매셨다고? 민주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2019년 6월 22일. 오늘 다연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연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치매라는 말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단순히 나이 드신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2019년 10월 8일. 성현이가 찾아왔는데 내가 성현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현이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나중에야 기억이 났는데 내 아들을 못 알아본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습니다. 성현은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가 성현이구나 하시며 웃으셨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2020년 1월 14일. 민주가 새해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나는 민주를 손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민주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내 병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민주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우리 손녀 왔네라고 하셨을 때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을 손녀로 착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기장 한 켠에는 어머니가 스스로 적어두신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다연 마이너스 첫째 딸, 회사원, 아이 둘. 성현 마이너스 둘째 아들, 치킨집, 빚 많음, 아내와 둘만 살. 민주 마이너스 막내딸, 문화센터 강사, 아이 둘.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자식들을 잊어버릴까봐 스스로 메모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오늘은 기억이 많이 흐릿합니다.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는 익숙한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내 자식 중 하나일 텐데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상대방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세 남매는 각자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대답이 어눌해지시고 말이 끊어지셨던 기억들이 모두 치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2020년 9월 12일. 나는 아이들에게 버림받은 기분입니다. 내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서 아이들이 피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나을까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 남매는 모두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식들이 피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세 남매는 어머니의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만 생각하고 더욱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2021년 2월 28일. 오늘 혼자 길을 잃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몇 시간 동안 헤맸습니다. 다행히 동네 분이 도와주셔서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걱정만 끼칠 뿐입니다. 성현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우린 몰랐어. 2021년 7월 15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가스불을 끄는 것을 깜빡해서 위험할 뻔했습니다.
이러다가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다현은 그때 어머니 집에 갔을 때 가스 냄새가 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깜빡했네라고 웃어넘기셨는데 그게 치매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그런 것일 테지만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면 온 가족이 모여서 케이크도 나눠 먹고 선물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날들이 다시 올까요? 세 남매는 그 크리스마스를 기억했습니다.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각자의 일상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주가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자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2년 3월 10일 병원에서 치매가 많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아이들 모두 바쁘고 힘든데 나 때문에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양원?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다현과 성현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2022년 4월 2일 오늘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친구 집에 가서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지만 아이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세 남매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는데 세 남매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성현은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광복절에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양원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기는 2022년 10월 5일자였습니다. 2022년 10월 5일.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글 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아,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다. 이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한 달 후 요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애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들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된 자식들이야. 다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혼자 돌아가셨는데 성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주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세 남매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사랑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남매가 통곡하며 어머니의 일기장을 덮으려던 그 순간 민주의 손가락이 마지막 일기장 뒷면에서 뭔가 이상한 감촉을 느꼈습니다. 일기장 표지 안쪽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민주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연과 성현도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낡은 주소가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글씨였습니다. 내 사랑하는 다연아, 성현아, 민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희가 엄마의 일기를 발견했다는 뜻이겠구나.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평생 너희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랐단다. 세 남매는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각자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엄마가 모를 리 없었다. 다연이는 회사 일과 집안일로 지쳐 있고, 성현이는 빚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민주는 아이들 키우며 일하느라 바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엄마는 더더욱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단다. 다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서로 원망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슬펐다. 엄마가 가장 바라는 것은 너희 세 남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성현은 주먹을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에게는 너희들 말고도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 이 편지와 함께 있는 주소로 가보면 알 것이다. 그곳에서 엄마가 10년 넘게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민주가 주소가 적힌 쪽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사랑의 보금자리 보육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보육원? 다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이 미워하며 살까봐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함께 모였다는 뜻이니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기쁘다. 서로를 탓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엄마의 선택이었고 엄마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성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주소로 가서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엄마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보아라. 그것이 엄마가 너희들에게 남기고 싶은 진짜 유산이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이들아.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다오. 엄마는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마이너스 엄마 이정순 올림.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보육원에 가봐야겠어. 민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가자. 다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뭘 하셨는지 알아야겠어. 성현도 동의했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세 남매는 곧바로 차를 타고 보육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성남 시내를 지나 분당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지만 세 남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사랑의 보금자리 보육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밤이라 문은 닫혀 있었지만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주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정순 어르신의 자녀들인데요. 경비원 아저씨가 놀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 이정순 할머니 자녀분들이시군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원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잠시 후 원장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자녀분들이시죠? 저는 이곳 원장 김미경입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리려 했는데 다연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세요? 원장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보육원을 15년 넘게 후원해 주셨는데요. 매달 빠짐없이 후원금을 보내주시고 명절 때마다 아이들 선물도 챙겨주셨어요. 세 남매는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15년 넘게 보육원을 후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어머님에 대해 말씀드릴 게 많아요. 원장의 사무실로 들어가자 벽면 가득히 아이들 사진과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에게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2007년부터 매달 10만 원씩 후원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20만 원, 30만 원으로 늘려주셨어요. 성현이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어머님이 새벽에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포장마차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면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본인은 힘들어도 이곳 아이들만큼은 굶지 않게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민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그 힘든 일들을 하신 이유 중 하나가 보육원 아이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원장이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에요. 매년 어린이날이면 오셔서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선물도 나눠주셨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안고 계셨습니다. 세 남매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오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치매가 있으시다고 하시면서도 아이들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오셨을 때는 내가 더 이상 올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통장을 맡기고 가셨어요. 원장이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돈이에요. 우리 아이들 밥 굶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다연이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원장이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님께 쓴 편지들이에요. 보시겠어요? 벽 한 면에 아이들의 편지와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감사해요. 할머니가 사준 옷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우리의 진짜 할머니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편지들을 보며 세 남매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본인이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분이셨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님을 친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어머님 소식을 듣고 아이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현이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정말 위대한 분이셨구나. 원장은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도 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라. 그게 할머니가 바라는 거야. 라고요.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마음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세 남매의 마음에는 새로운 깨달음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길, 세 남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민주의 집에 다시 모인 세 남매는 어머니의 일기장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단순히 자식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외로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다연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셨는데 나는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빴어. 성현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빚만 안 졌어도 엄마가 그런 고생은 안 하셨을 텐데. 내 욕심 때문에 엄마가 사채까지 쓰시게 만들었어. 민주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걱정하셨어. 우리가 서로 미워할까봐.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섭섭함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앞에서 그런 감정들은 너무나 작고 이기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미안해. 다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어. 일에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회사 일과 집안일만 핑계대고. 누나, 나야말로 미안해. 성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빚 때문에 엄마한테 짐만 됐잖아. 그런 주제에 누나를 원망하기까지 했고. 민주도 두 남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했어. 나도 엄마 마지막 몇 년 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아이들 핑계, 일 핑계만 대면서. 세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씀대로 하자. 다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처럼 남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보자. 보육원 아이들을 계속 도와드리자. 민주가 제안했습니다. 엄마가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성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빚 때문에 당장은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하자. 시간이라도 내서 봉사하고. 며칠 후 세 남매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원장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후원이 끊어져서 걱정이 많았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요. 다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일을 이어가고 싶어요. 물론 엄마만큼은 못하겠지만 저희 세 남매가 함께 후원하겠습니다. 성현도 덧붙였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내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민주가 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저희가 누군지 말씀해 주세요. 엄마 자녀들이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주 올 거라고 전해주세요. 그날부터 세 남매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마다 보육원에 들러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가끔은 자신의 아이들도 함께 데려가서 보육원 아이들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집에서도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동안 당신 혼자 힘들었죠? 다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해요. 남편도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변했어? 뭔가 다른 사람 같은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성현은 아내와 상의해서 치킨집 일을 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성현이 보육원에 갈 때는 아내가 가게를 지키고 아내가 보육원에 갈 때는 성현이 장사를 했습니다. 성현 부부는 자녀가 없으니 보육원 아이들을 더욱 예뻐했습니다. 빚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쉬움을 보육원 아이들과의 시간으로 달랬습니다. 삼촌,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이들이 성현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당연하지. 삼촌이 약속했잖아. 매주 토요일에는 꼭 온다고. 성현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업 실패의 아픔도 빚에 대한 걱정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를 가르치는 기술을 살려 보육원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들도 함께 데려와서 보육원 아이들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엄마, 여기 친구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민주의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 있는지 알겠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거야. 세 남매는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모여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가져가서 읽어드리기도 하고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오늘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민주가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드린다고 하면서요. 엄마, 저도 이제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성현이 덧붙였습니다. 치킨집 장사도 전보다 나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일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다연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남을 위해 산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몰랐어요. 어느 날 보육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리는 추모 행사였습니다. 벽면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영원한 할머니 이정순 선생님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자녀분들이 자주 와주세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더 잘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할머니, 천국에서도 우리 지켜봐 주세요.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행사 후 원장이 세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이렇게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연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지만 엄마의 마음만큼은 이어가고 싶어요. 그날 밤 세 남매는 다시 민주의 집에 모였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치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많이 변했지?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서로 보기도 싫어했잖아. 성현도 웃었습니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일기장을 통해서 세 남매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세 남매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보육원 아이들에게도 세 남매의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세 남매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다고, 서로를 더욱 아끼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세 남매가 보육원 봉사를 다닌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그날 이후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연의 집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연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당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했네. 남편이 다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나도 좋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고 싶어.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소파에 드러눕지 않고 다연과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설거지도 함께하고 아이들 숙제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 거의 하지 않던 대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남편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다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많이 변했네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먼저 변했으니까 나도 따라서 변하게 된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성현과 아내도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치킨집 일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온라인 부업도 병행한 끝에 드디어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여보, 믿어져? 성현이 마지막 빚을 갚은 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 갚았어.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성현은 엄마 산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엄마, 드디어 빚을 다 갚았어요. 엄마가 사채까지 쓰면서 도와주신 그 마음, 이제야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빚에서 해방된 성현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뤄왔던 임신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아이를 가져도 되겠지?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보육원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엄마도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을 거야. 민주는 문화센터 일을 계속하면서도 보육원에서의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캘리그라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뭘 배워요? 아이들이 민주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은 편지 쓰는 법을 배워볼까? 고마운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 말이야. 민주의 아이들도 보육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보육원 아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에도 또 올 거죠? 민주의 둘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가는 거잖아. 세 남매는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물론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가 15년 동안 혼자 해오셨던 일을 이제는 세 가족이 함께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머님 한 분이 하시던 일을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졌어요. 아이들이 받는 사랑이 훨씬 많아졌어요. 어느 토요일 보육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할머니 감사제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때문에 할머니 자녀분들이 자주 와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게요. 할머니, 천국에서 행복하세요. 우리 잊지 말아주세요. 세 남매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행사 후 원장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보육원 도서실을 이정순 할머니 도서실로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세 남매는 감동하여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세 남매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었지만 이야기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변했어요. 다연이 묘비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성현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빚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곧 아이도 생길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손자 말이에요. 민주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 일기장이 우리를 바꿔놓았어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새 남매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유는 오직 너희였다. 떠나도 내 사랑은 너희 안에 남아있으리라. 이제 그들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단순히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났습니다. 성현의 아내가 임신을 했고 다연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으며 민주는 보육원에서의 활동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 중 몇몇은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고 취업에 성공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머니 이정순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새 남매가 보여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사랑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새 가족이 모두 모여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함께하는 큰 행렬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아이들이 무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사랑하시던 보육원 아이들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주의 집에 모인 새 가족은 어머니의 일기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일기장들은 이제 새 가족이 나누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아이들에게도 들려주며 어머니의 사랑을 다음 세대까지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기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 같아. 다연이 말했습니다. 맞아.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이들도 알아야 해. 성현도 동의했습니다. 민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셨던 게 이거였을 거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남들도 사랑하며 사는 것 말이야. 밤이 깊어갔지만 새 가족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정순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 남매를 통해 그들의 가족을 통해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을 통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여전히 일기장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유는 오직 너희였다. 떠나도 내 사랑은 너희 안에 남아있으리라. 새 남매는 이제야 어머니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변화된 세상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